2001년 타이완 장화현. 그 시절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홍가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했다. 워낙 유명한 집안이었고 그들이 사는 저택은 마을 경계선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자재로 지어 올린 3,000폰프로짜리 대저택. 가격만 해도 거의 8억 7천만 대만 달러라 했으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집주인 홍 회장, 그리고 그의 아내 두 번째 부인 바오옌, 그리고 세 자녀, 24, 23 된 두 아들과 19살 딸. 재력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족 이미지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해 9월 5일, 단 한 번의 신고가 이 부유하고 평온해 보이던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어느 회사 직원이 일 때문에 홍가를 방문했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건 집 안에 있던 두 마리의 개가 전혀 짖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평소엔 인기척만 있어도 난리를 치던 개들이었다. 직원은 찜찜함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정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원 쪽으로 돌아간 한 형사가 그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화로. 평소엔 잡동사니를 태우는 용도로만 쓰였을 법한 커다랗고 오래된 철제 화로였다. 그런데 그날은 화로 안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다.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그들은 전부 얼어붙었다. 새까맣게 탄 시신 두 구. 처음엔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두 구는 홍 회장과 그의 아내 바오옌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나머지 세 자녀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집안 어디에도, 마당에도, 창고에도. CCTV 기록은 사건 하루 전부터 끊겨 있었다. 형사들은 집을 샅샅이 뒤지다가 화로 근처에서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다. 마취약물, 사용된 주사기, 그리고 홍 회장 필체로 적힌 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가족을 이끌고 함께 죽겠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함께 죽었다고 하기엔 세 아이들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이상했다. 게다가 부검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홍 회장 기관에서 재가 검출되었다. 즉, 불이 붙은 상태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아내 바오옌의 경우 체내 마취제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 즉, 기절한 상태에서 불 속에 들어간 것이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날 이후 장화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유했던 홍가족, 겉으로는 평탄해 보였던 생활. 그런데 이 저택에서 벌어진 참혹한 화재와 죽음. 사람들은 조심스레 소문을 꺼냈다. 집안 내부에 갈등이 심했다더라. 홍 회장 사업이 망해 빚이 많았다던데? 형하고 땅 문제로 싸웠다잖아. 혹시 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정작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그 세 명의 아이가 잠적했다고 하기엔 현장에서 남겨진 단서들이 너무 애매했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아이들도 같이 불에 탄 거 아니야? 하지만 경찰은 단칼에 부정했다. DNA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말했다. 아니야. 애들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아버지가 미리 도피시킨 거지. 그래서 결국 부부만 죽은 거야. 사람들의 말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계획된 집단 살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누군가 뒤에서 조종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이건 홍 회장이 꾸민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너무 치밀하고 너무 완벽하잖아. 무언가가 뒤에서 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부유하고 잘 나갔던 가정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새 아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춘 듯한 홍 회장,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 명예, 체면? 그게 가족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인생은 정말 비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접한 형사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도무지 단순한 극단 선택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 사건엔 숨겨진 이야기, 어딘가로 사라진 새 아이의 비밀, 그리고 누군가의 치밀한 손길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셈이었다. 9월 5일 아침, 창화현의 한 직원이 평소처럼 홍가문 저택을 찾았을 때였다. 그는 벨을 몇 번이고 눌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직원은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벨이 울리기 무섭게 두 마리의 큰 개가 지저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저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데. 직원은 문틈 사이로 계속 귀를 기울였다. 정적, 그리고 또 정적.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다. 저택 내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측면의 작은 문은 살짝 열린 채였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향긋한 나무 냄새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타들어간 듯한 이상한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불탄 냄새인가? 형사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택의 뒤뜰로 향하자 그곳에는 커다란 소각로가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만 수십 년을 버텨온 것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형태였다. 하지만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소각로 안에 까맣게 탄 두 구의 시신. 형사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건 그냥 화재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넣고 태운 거야.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꺼낸 뒤 감식반이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내려진 결론. 그 둘은 바로 저택의 주인 홍 회장 부부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집안에는 3명의 자녀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둘째 아들 방은 이불이 뒤엉킨 채였고 큰아들의 방 책상 위에는 전날 공부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딸의 방에는 드라이기가 플러그에 꽂힌 채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게 사용 중이란 느낌 그대로였다. 단 하나만 빼고 그 누구도 저택 안에 없었다. 형사들은 서둘러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다 부엌 쪽 찬장에서 발견된 물건에 모두의 시선이 멈췄다. 수면제, 진정제, 케타민 주사제, 멸균 주사기. 게다가 현관 근처에서도 사용된 주사기 몇 개가 발견되었다. 감식반장은 주사기에서 남은 성분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약품들 대부분 성인을 몇 분 안에 의식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형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럼 회장이 새 아이에게 약을 투여하고 아이들이 잠든 사이 소각로에 넣었다는 건가? 그러나 그 가설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아이들의 DNA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머리카락 한 올, 조각난 뼈 한 점도 없었다. 소각로 내부는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이었다. 그 정도면 대부분의 유기물은 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뼈 파편은 남는 게 정상이었다. 그러나 없었다. 아예 없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홍 회장의 서재에서 유서 한 장을 찾아냈다. 나의 모든 잘못은 가문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데 있다. 나는 이 땅을 더럽혔고 명예를 스스로 복구할 수 없다. 글씨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떨림도 없었다.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 형사들은 바로 말했다.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나? 보통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글씨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게다가 유서 종이에는 홍 회장의 지문만 묻어 있었다. 부인의 지문, 아이들의 지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지문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일부러 닦아낸 건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장갑을 끼고 쓴 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자연스럽지 않았다. 한편 사건 일주일 전에 CCTV 기록이 조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날인 사건 하루 전 저택의 모든 CCTV가 동시에 꺼져 있었다. 전기 문제?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다는 것이 확실했다. 게다가 CCTV 전원 패널에는 정확히 비밀번호 방식으로만 가능한 조작 흔적이 있었다.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가족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 그저 그런 말이었지만 모든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능성이 동시에 떠올랐다. 가족 내부의 누군가가? 하지만 회장은 이미 죽어 있었다. 부인도 죽어 있었다. 남은 건 행방불명된 새 아이. 그러던 중 이웃 주민 한 명이 새로운 증언을 내놨다. 사건 전날 밤 저택 뒤편에서 툭 하는 총성 같은 게 들렸어요. 총이라기보다는 마취총 같은 소리? 마취총, 약품, 실종된 새아이.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결론 내리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소각로에서, 집 안에서도, 헛간에서도 새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 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했다. 홍 회장의 빚 문제와 가족 간의 재산 싸움도 드러났다. 회장은 최근 투자 실패와 사업 부도로 인해 37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고 있었다. 명예가 전부였던 남자에게 이건 인생의 붕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은 말했다. 최근에 정말 이상했어요. 갑자기 말수가 줄고 혼잣말도 하고. 그러나 형사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정말로 스스로 그런 짓을 벌인 사람치고는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완벽해. 게다가 어떤 형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회장은 누군가에게 몰린 게 아닐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 분석 전문가 몇 명은 말했다. 이건 가족 몰살 사건의 패턴과 너무 달라요. 차라리 누군가가 회장이 한 것처럼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다. 모든 건 의심뿐. 결국 경찰은 회장의 가족 살해 후 동반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장화현 경찰서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사 최도영은 하루 종일 저택을 뒤지고 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의문점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새 아이들이다. 그는 회의실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의 행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었다. 그 넓은 저택 안에, 그 거대한 화로 안에도, 그 어떤 구석에서도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최 형사님, 저택 주변 CCTV 확보했습니다. 후배 형사 민수가 USB를 들고 들어왔다. 틀어봐. 영상이 재생되자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건 하루 전 밤 11시 47분, 화면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저택 옆 진입로에 잠시 멈추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 사람이 내렸다. 둘은 저택 담장 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약 20분 후 승합차 뒤쪽 슬라이드 도어가 철컥 열리고 무언가 세 개가 실내로 옮겨졌다. 저거 사람 맞죠? 민수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도영은 화면에 바짝 다가갔다. 세 개는 모두 담요에 둘둘 감겨 있었고 크기와 형태가 명확하게 사람 몸이었다. 아이들이다. 그의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더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화면 뒤쪽 마당 쪽에서 홍 회장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그 승합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홍 회장은 그 시각에 살아 있었단 말인가? 도영은 속으로 혼란이 밀려왔다. 승합차가 사라지자 그 그림자도 천히 뒤로 걸어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 모습 평온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뭔가 결심한 사람의 뒷모습 같아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도영은 갑자기 전율처럼 스치는 직감을 느꼈다. 민수야, 홍 회장이 아이들을 해친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런데 화로 안에서. 아니야. 생각해봐. 수면제, 주사기, 마취약 전부 회장 손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너무 완벽해. 오히려 누군가가 회장이 범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면? 민수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럼 승합차에 타고 간 사람들은 누구죠? 유괴범일 수도 있고 혹은 회장과 거래하던 사람일 수도 있다. 도영은 영상을 되감으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살아서 내보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 회장 부부가 죽었다는 것. 두 사건 사이에 우연은 없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최 형사님, 저택에서 추가 증거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형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뭔데? 부인 방 책상 서랍 아래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도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겉면엔 단 한 문장. 내 아이들은 내가 구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는 길지 않은 글이 적혀 있었다. 홍 회장의 필체도 부인의 필체도 아니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새 아이는 안전하다. 그들이 가진 피 때문에 그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그 대가를 받았다. 누군가 죗값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향해 떠났다. 도영은 숨을 완전히 멈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피? 새로운 주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영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비극이 아니다. 이건 매매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가족을 통째로 이용한 거야. 그는 걸음걸이조차 흔들리는 민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 살인이나 자살이 아니라 조직적 납치 살해 사건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서 로비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직원들의 비명이 들리고 누군가 전력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최 형사님, 저택 앞에서 누군가 목 졸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도영은 넋이 나간 듯 굳어섰다. 누군데?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홍 회장의 큰아들입니다. 저택의 불길이 완전히 꺼지고 법의학 보고서와 현장 감식 기록이 정리된 뒤에도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진실은 마치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홍 회장 부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아내를 함께 데려간 사건으로 결론났고 새 아이는 기록상 실종 처리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결말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홍 회장은 재산 다툼, 사업 실패, 체면과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고 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저택과 성공한 기업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매일 마주한 건 두려움, 압박,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왜 부인을 마취시키고 왜 본인까지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아이들을 정말 죽였는지, 아니면 어디론가 보냈는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을 길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바깥에서 보기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다. 돈, 지위, 체면,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홍 회장에게는 그것들이 전부였고 결국 그것들이 그를 무너뜨렸다.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겉으론 부유했어도 안은 늘 허전해 보였어.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 경찰 기록에서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다. 증거는 있으나 진실은 없다. 결국 남은 건 타버린 저택, 불에 그을린 두 시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3명의 아이들 뿐이었다. 사람들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묻곤 한다. 그가 정말 가족을 해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걸까? 혹시 아이들은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걸까? 아무도 모른다.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이 대만 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처럼 보였던 한 가족의 붕괴가 실은 욕심, 체면, 은폐, 그리고 왜곡된 사랑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은 말없이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가족을 잃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명예를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뿐이다. 홍가 저택은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다고 한다. 밤이 되면 아무도 그 근처로 가려 하지 않는다. 불길한 소문만 조용히 떠돈다. 그 집에서 아직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대. 불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중 누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대. 그리고 마지막엔 늘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